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Bureau of Labor Statistics, 우리가 보통 노동 통계청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 9월 달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인 10월 6일 8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비디오를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치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월 달에 고용이 17만 건이 늘었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7만 건보다 조금 부족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17만 건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너무나 노동시장이 뜨겁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과연 오늘 발표되는 9월 달에 대한 고용보고서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오늘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는 0.03% 빠지면서 횡보 수준에 머물렀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13%, 나스닥은 0.12%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요, 장 중반만 해도 1% 넘는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막판에 가면서 힘을 냈다, 손실액을 좀 많이 줄이고 마감이 됐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리비안입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2.9%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루시도도 만만치 않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19%, 아사나가 마이너스 6.57, 넥스트라 에너지가 마이너스 6.17, 참고로 넥스트라 에너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40.26% 빠졌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54%, 6개월 동안 63%라는 굉장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굉장히 멀리 봤을 때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린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향후 주가의 추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떨어지는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비타스가 6.09% 떨어졌고요. 월프스피드 마이너스 5.67,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5.45, SQM 마이너스 3.58, 파이버 마이너스 3.07, MP 마이너스 3.05, 마지막으로 리벤트 코퍼레이션이 2.88% 하락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EV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벤트 코퍼레이션, SQM, 차지포인트, 월프스피드, 거기에 루시드, 리비안까지 전기차 관련 종목이 어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드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네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성장주들이 힘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rising interest rate, 따라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EV 컴퍼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고 있죠. 새로운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인프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이러한 전기차 관련 종목에는 쥐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렐러번트한데요. 리세션이 다가오게 될 걱정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는요,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죠. 그 얘기는 경기를 많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설명해주고 있죠.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새로운 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EV,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도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한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러한 소송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전기차 종목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전기차 종목 중에서 악재가 발생한 종목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리비안이 대표적입니다. 22.8%나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떴다 오미즈를 통해서 미존 멤버분들께는 미리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리비안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즈가 신규 자금 조달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비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한 2024년까지는 자금에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좀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가 나온 거죠. 그만큼 현금을 계속해서 태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203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이번에 발행한다는 내용이 SEC 서류에 공개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전환사채는 뭐냐면 일단 채권이죠. 빚을 지는 건데, 문제는 빚을 질 때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빚을 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다. 이게 첫 번째 악재고요. 전환사채는 사채긴 한데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얘기는 조만간 희석 효과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희석 효과라는 것은 이제 주식의 개수가 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모로 좋지 않은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리비안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한 종목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루시드인데요. 루시드도 7% 이상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루시드가 심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 거죠. 왜 그러나 봤더니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7,400달러짜리 에어 퓨어 RWD라는 상품을 소개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따라서 명품으로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명품의 이미지를 지키기 원했던 투자자들이 루시드가 좀 가격을 저하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경쟁할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10입니다. 어제 미주온 탑10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요. 올라간 종목이 꽤 많이 보이죠. SMCI가 플러스 2.57%, 소파이 플러스 2.41%, 엔비디아 플러스 1.47, 팔란티어 플러스 0.51, TSMC 플러스 0.4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3. 네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0.43% 떨어지면서 전기차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73, 아마존이 마이너스 0.82, 온 세미컨덕터 2%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탑10 중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유해드릴 기사는요. 어제 제가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공유해드린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아주 오래간만에 기술적인 분석, 주가 차트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블룸버그 기사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를 보여주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이란 얘기는 주가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더 하락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지금 현재 S&P가 4250 정도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한 50포인트 정도만 더 떨어져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에 1년 동안의 강세 추세를 깨트렸다. 따라서 차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4204 정도의 200일 이평선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200일 이평선 위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4204를 깨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술적 트레이더들은 200일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일 이평선은요, 장기적인 주식의 추세, 상승 아니면 하락 여부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S&P 500 기준으로 200일 이평선을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우면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킹 알파로 들어가서요, SPY, 스파이를 대신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 스파이의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 네 번째 메뉴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모멘텀을 클릭하시면요, 중간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여러 가지 이평선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죠? 지금 현재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단기적인 추세는 50일 이평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100일 이평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은 20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스파이, S&P 500을 대표하는 ETF죠. 이 ETF가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1.18%니까 간당간당하죠. 따라서 이 얘기는요, 만약에 스파이가 S&P 500이 한 1.2% 이상 하락하게 되면요, 그거는 20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셈이 되다.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이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환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따라서 S&P 500이 200일 DMA, Day Moving Average의 약자입니다.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평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이 또 한 차례 하락할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S&P 500 지수는 화요일까지 137개 섹션 동안, 이 얘기는요, 거래일을 얘기합니다. 137일의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한 것이 S&P 500 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를 했었다. 이렇게 좋은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한동안 주가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평선이죠. 200일 이평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200일 이평선 바로 위에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4200 밑으로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3월 달에 저점이 3,900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4,200이 뚫리게 되면요, 3,900까지는 지지선이 거의 없다. 따라서 4,200이 뚫리면 3,9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 지수가 만약에 6월 달 저점이었던 4,350을 돌파할 수 있다면 상승세가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6월 달에 여기에 이제 그 일종의 지지선이 있었죠. 그게 4,350인데요. 예전의 지지선은 이번에는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4,350을 뚫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만약에 일단 지금 현재 4,250에 가 있는 주가가 4,350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술적인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전문가들은 보통 소수의 기업이 주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한다.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스톡마켓의 브레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가, 예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단기 트레이딩 지수 또는 TRIN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TRIN 지수는요, 상승 및 하락 종목의 수를 상승 및 하락 거래량과 비교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질 때는 또 0.5까지 떨어지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지수가 2.0을 넘으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이런 신호고요. 0.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더 많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0.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이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상승장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마크 뉴턴이라는 주식
그 차트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이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165가 지금 저항선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200에서 4165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분석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프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S&P 500 인덱스 마이너스 S&P 500 이퀄 웨이티드 인덱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스파이라고 부르는 S&P 500 인덱스는요. 50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규모에 따라서 이 비중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S&P 500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퀄 웨이티드는 뭐냐면 500대 기업을요. 균등하게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막대가요.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초 이후에 S&P 500 지수는 여전히 10% 이상 상승했다. 따라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스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초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 주가가 올라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편중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유틸리티라든지 통신주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 지수를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54%는요. 연초 비해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이요. 올라간 종목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오히려 10% 올라가 있다. 이 얘기는요. 소수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시가총액 가중 S&P 500 지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파이죠. 이거는요. 동일 가중 지수보다 13포인트 가까이 초과 수익을 냈다. 그리고 올해가 지금과 같이 끝나면, 지금 상황에서 끝나게 되면요. 1998년 닷컴 열풍 이후에 가장 커다란 격차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너무나 작은 종목들, 작은 수의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조금 더 마켓 브레스가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과매도되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적 지수가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SI입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죠. 자, 이 RSI를 보니까요. 화요일 날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S&P 500이요. 30 아래로 RSI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SI 지수가 30 아래로 떨어지면요. 지나치게 주식이 과매도된 거죠. 따라서 조만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시킹알파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스파이에 아까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을 봤잖아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Relative Strength Index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를 먼저 체크해 보면요. 34.20이죠. 이 수치도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10월 3일이니까 3일 전만 해도요. 28.55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Relative Strength Index가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이 보시면요. 과거 1년 동안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따라서 RSI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어느 정도 과매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종목이요. S&P 500에 들어가는 500대 기업 중에 8%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종목은요. 지금 5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우리가 신호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RSI 지수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의 그 이하로 떨어진 종목이 지금 92%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이 줄쭉기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고통이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마켓 브레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좀 더 많이 늘어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거래량도 많이 향상이 돼야 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기술적 신호가 더 개선돼야만 우리가 상승장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 종목의 35%는요,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20% 아래로 내려가면요, 트레이더가 증시에 항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부터 증시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요, 200일 이평선 아래로 거래되는 종목이 한 지금 현재 35%에서 2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개별 종목 뉴스는요, 테슬라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소식이 두 개가 발견돼서 연달아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테슬라 관련된 첫 번째 뉴스는요, 가격을 또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을 동시에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가격을 노려서 처음에 얼마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판매량이 예상치를 하회한 지 며칠 만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모델 Y 그리고 모델 3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인하했습니다.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모델 3 세단 같은 경우는 원래 42,240이었는데 38,990달러로 인하했고요. 장거리 주행용 모델 3는 47,240달러에서 45,990달러로,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모델은 53,240달러에서 59,990달러로 인하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모델 Y도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54,490에서 52,490으로 할인되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요, 엄청난 금액이 할인되는 건 아닙니다. 뭐 1250달러에서 많으면 225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퍼센티지로 하니까 한 3%에서 4% 정도 할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는 바로 며칠 전에 3분기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예상보다 적은 한 2만 대 정도 떨어졌습니다. 43만 5,059대를 판매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4분기에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한가. 올해 목표는 180만 대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목표 180만 대 가능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47만 5천 대 이상을 판매해야만 올해 목표인 18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가격 하락은요, 이러한 180만 대 달성을 위한 노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마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어닝 결과에서 과연 생산 대수는 이제 기대보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진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실망을 하고 우려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다가오는 어닝 결과에서 마진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 최대 7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혜택이 어디서 가능하냐고요?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오늘 준비된 두 번째 테슬라 뉴스에는요, 반가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나오는데요.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목요일날 발표하기를 2024년 4분기부터 이제 1년 남았죠.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은요, 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하겠다, 포트를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는요, 지금 현재 포드, GM과 마찬가지로 북미 충전 표준, 우리가 보통 NACS라고 부르는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를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통합해서 이제 테슬라의 충전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는요, 2024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신형 전기차에는요, 테슬라의 NACS 기술을 통합할 것이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ACS 포트를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 1년 동안은 CCS 방식의 포트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25년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차에는요, 다 NACS 방식의 포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숫자로도 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있는 12,000개 이상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현대차 그리고 기아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요, 2025년 1분기부터 애댑터를 사용을 해서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요, 두 가지 정도의 호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이제 그 슈퍼차저의 매출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슈퍼차저의 인기가 나로 올라가고 나중에 가면 정말 슈퍼차저의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매출도 만만치 않겠다. 이러한 첫 번째 호재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슬슬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스탠다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 한 1년 동안 전기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CCS 방식을 사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NACS 방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 CCS 방식의 포트가 달려있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요, 굉장히 귀찮아지죠. 왜냐면 어댑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왕 전기차를 살 거면 그냥 NACS 방식의 포트가 달려있는 테슬라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슈퍼차저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테슬라는 자동차의 그 선호도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인공지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미중 방송에서 인공지능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인공지능 뉴스는 구글 관련된 소식이고요. 구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 비서에 생성형 AI를 추가해서요, 새로운 상품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를 출시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성 어시스턴트는요, 보이스 비서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알렉사죠. 아마존의 알렉사, 그리고 두 번째가 구글의 어시스턴트,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시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는요, 그 수준이 고만고만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가 있잖아요. 챗GPT라든지 바드가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얘네는 생성형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음성 어시스턴트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죠. 왜냐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대답만 할 수 있잖아요. 반복적인 대답, 그리고 정해져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할 수 있는 것이 음성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보 수준에 머물렀던 구글의 어시스턴트에 이제 제너러티브 AI, 즉 바드를 삽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는요, 이제 AI 생성 그리고 추론 기능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메일, 문서,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사용자들은요, 텍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는 음성을 이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과 통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텍스트도 이용할 수 있고 음성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지를 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 모바일 기기에서 동시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를 이용을 해서요,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진 위에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를 함께 올려놓고요, 이제 소셜 게시물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바드가 알아서 게시물을 만든다는 거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대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위드 바드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단서를 삼아서 문맥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데 포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문자보다는요, 이제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하고 딸은요, 요즘에 보면 손을 쓰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뉴 제너레이션과 이제 이 기술력이 만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인공지능 관련된 두 번째 뉴스는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에버코 ISI라는 투자 기관에서 엔비디아를 이번에 탑픽으로 선정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투자 기관에서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별 가치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사실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간단히 핵심 내용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코 ISI가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선정했고 매수 등급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0를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요 36%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매튜 프리스코고요. 목요일날 메모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엔비디아는 AI 지출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소비자도 그렇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많은 기업들이 AI 쪽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AI 쪽의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잘 포지셔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될 어닝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최고의 추천 종목이 엔비디아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밸류에이션이길래 놀라울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P 레이시오 보시면요, 일단 TTM으로 보면, TTM은 트레일링 12months죠.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106배입니다. 따라서 절대 좋은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F학점이잖아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PE 갭이 포워드로 보시면 45.85까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45배 정도 올라가 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요, 엔비디아의 5년 평균을 보시면 60.94배거든요. 따라서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원래는 90배가 넘는 종목인데 지금은 45배까지 떨어져 있다. 자, 보통 PE 레이쇼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엄의 뜻이 뭐냐면요,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주식인가. PE 레이쇼가 높다는 것은 프리미엄이 높다.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시면요, 과거의 프리미엄보다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과거의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굉장히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거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주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PEG, P 레이쇼를 그로스 레이, 성장률로 나눈 게 있잖아요. 포워드로 보시면 1.23이라는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와 있죠. 자, 엔비디아의 PEG 5년 평균은요 2.29입니다. 따라서 PEG도 지금 과거 5년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엔비디아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 이상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킹 그리고 HBM, 고대역 메모리의 수요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2025년 실적 전망이 매력적인 몇 개 안 되는 반도체 리더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다. 따라서 매수다. 지금 현재 줍줍해야 되는 기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는요, 인공지능도 존재를 하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군용 고글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굉장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전투용 고글의 새 단장을 마쳤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요. 향상시켰다,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서 미 육군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초기 버전이 일부 군인들한테 이제 메스꺼움이 느껴진다,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중단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부피가 굉장히 커다랬던 헬멧형 전투 고글이었는데요. 이번에 플립업 바이저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고글형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스트럭처를 바꾼 겁니다. 완전히 이 모델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 고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 정부와 10년간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홀로렌즈라는 게 있죠. 혼합현실이죠. 그래서 실제와 증강현실을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고글을 기반으로 하는 12만 1000대의 계약권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미 육군과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더그 부시 육군 차관이 있는데요.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이다. 아마도 우리 이거 사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야간 투시경 카메라를 얘기했는데 예전의 버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시각 증강 시스템 헤드셋은요, 시야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저에, 이 렌즈에 전장 정보가 투사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제 전투에 임할 때 이제 솔저들이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이 시각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전투력이 갑자기 증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하기를 육군의 최고 무기 구매 담당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이 9월 5일 날 280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테스트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280대만 샀는데도 9,500만 달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테스트가 비교적 굉장히 긍정적인 호응을 냈기 때문에 2025년 회계년도, 따라서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1년 내에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요, 이번에는 이제 280대 그냥 테스트를 위해 샀지만 아마도 12만 1000대 다 판매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드디어 성사가 된다.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기다려볼 수 있는 계약권이 향상되고 있다,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타 플랫폼주 관련된 뉴스인데요. 앞으로는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도 돈을 내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즈는요, 유럽의 사용자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유럽에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광고 없는 버전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에 액세스하는데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방안이 왜 나왔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메타 입장에서는요,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타겟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메타는 사용자에게 타겟팅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타겟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광고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타겟책을 낸 거고요. 자, 메타는 유럽 사용자가 타겟 광고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아예 광고를 하지 않겠다. 광고 없는 버전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14달러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모바일 기기에서는 14달러 그리고 데스크톱만 쓰면 17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는 이 계획을 광고 없는 구독 SNA라고 명명했고, 또한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계획을 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제 유럽연합 쪽에 이 규제기관과 맞짱을 뜨는 거죠. 과연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우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요, 우버의 네트워크 효과죠. 우버는 슈퍼앱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슈퍼앱은 뭐냐면요,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엄청난 기능이 한꺼번에 녹아져 있는 게 슈퍼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한 가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 배달 서비스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술도 배달하고 마리화나 뭐 심지어는 상비 약까지도 배달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식료품 배달에도 많은 관심을 그리고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식료품 배달 서비스의 시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거기에 최근에는 비행기표 예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차표 예매, 뭐 고속버스 예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는요, 패키지 반송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패키지 반송은요, 이제 소포를 반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버는 이번에 운전자가 최대 5개까지 선불이 이미 되고 밀봉된 패키지를 수거해서요,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라든지 UPS 아니면 페덱스의 매장에 반납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버는 이번 서비스에 $5의 정액을 이제 부과할 것이다. 따라서 패키지 하나당 이제 $5라는 거죠. 그리고 우버 회원은요, $3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가격을 보시면요,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코스트만 하겠다. 이 $5, $3는요, 그냥 드라이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미국의 5,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가 지금 노리는 건요, 슈퍼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포를 배달해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의 기능을 추가해서 이 슈퍼앱에 들어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는 거죠. 자, 그리고 드라이버가 패키지를 반납한 다음에는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맡긴 짐 이제 배달됐다. 이렇게 지금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서비스는 주로 택배 반납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버 드라이버는 봉인된 선불 라벨에 있는 새 택배도 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퀵 서비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이 할 게 너무나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버는 작년에 $212빌리언 추정되는 반품 택배 시장, 반품 택배 시장이요,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12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있는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 일부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되는 기능으로 인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브랜드 인지도는요, 결국은 슈퍼 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우버 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서비스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버는 진정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기사였습니다. 10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편집하고 올린 다음에요, 미팅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핀트라는 기업의 웹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핀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투자를 도와주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핀트 투자 고객의 일임 계좌 잔고 총액이 3,227억 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투자하는 업체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선구적인 기업이 바로 핀트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달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방송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핀트였습니다. 핀트의 임원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협업이 가능한지 이런 그 비즈니스의 기회를 함께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핀트와 녹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준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거든요. 이번 인터뷰 내용 제가 편집 잘 해서요, 빠르면 이번 주말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핀트에서요, 새롭게 원래는 이제 그 국내 중심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주식 전략을 새롭게 출시했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미국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작되는 주말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월요일날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아마도 핀트 관련된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